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일요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97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 1,078명에 이어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종교시설, 요양병원에 이어 구치소에서도 집단 감염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주말 상황을 지켜본 뒤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예상 밖 안철수 카드에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단일화 이슈가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 대표와 불편한 관계로 알려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 휩싸이며 구설에 올랐습니다. 여권 내에선 추 장관의 향후 행보를 놓고도 설왕설래 중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불복 소송에 대한 재판부 신문이 모레 열리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097명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선 180명이 넘는 확진자가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포함해 중환자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보통 휴일에는 진단 건수 감소로 확진자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확진자가 최대치라고요? 네, 코로나19 확진자는 1,097명입니다. 지난 1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주말인 어제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2만 건 가까이 줄었는데도 확진자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특히 교정시설,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에선 185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986명, 국내 발생은 959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800명에서 1,000명 기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형마트에서 생필품만 팔게 하는 등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병상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요. 네,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3명 늘어난 278명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현재 위중증 환자를 즉시 치료할 수 있는 가용 병상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 8개, 경기 4개, 인천 1개입니다. 비수도권 병상도 위기인데 충북에는 중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당장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만 580명이고요. 경기도는 251명에 달합니다. 지난 15일에 서울에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60대가 자택 대기 중에 사망한 데 이어 어제는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에서 병상을 기다리던 확진자 2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대기 중 사망자 가운데 자택만 포함하고 요양병원은 뺀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사망 원인 등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온 코로나19 소식부터 짚어봅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장희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규 확진자 1,097명입니다. 계속 확산세 추세입니다. 오늘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는데요, 교수님. 이렇게 가다가는 1,500명, 2,000명을 넘는 것도 조만간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방역 수준이라면 그렇겠죠.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노력하시고 방역 태세가 좋아지면 사실은 2,000명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감염 재생산 지수, 즉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염시키느냐 하는 것이 1.2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100명, 200명일 때는 1.2라 하더라도 전부 확진자의 동선을 찾아가서 억제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1,000명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은 이 세대기라는 한 4, 5일 정도 지나가게 되면 1.2배 늘어나는 꼴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동선을 다 찾아갈 수 없는 역학조사에 지금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10월 12일 날 1단계로 완화할 때 100명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 10배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10배가 늘어난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은
이거 굉장히 큰일인데요. 이것이 다음 주에 국민들의 이동량이 줄어서 감소가 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3단계 상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이제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정말 많은 검사들이 이뤄지고 있고, 이 숨은 감염자들이 속속 이제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런 이 검사소에서의 어떤 선제 검사 효과는 어떻게 좀 보세요? 선제 검사 많이 해야죠. 무증상 네. 환자들을 찾아낼 수 있고 우리 저변에 있는 이 무증상 확진자를 찾아내므로 해갖고서 이 더 조용한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줄 수는 있는 상황인데 이 효과를 따져본다면 사실은 이 지금 무증상 확진자들의 동선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격리를 시킬 수 있는 여력은 지금 없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와 같이 취약 지역들 뭐 콜센터라든지 뭐 여러 기관들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전수조사를 함으로 해서 좀 더 빨리 찾아내면서 확산을 막는 방식들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제적인 검사가 많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전체의 방역 통제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임시 선별 검사소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비수도권에서도 많이 늘면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왜 이제까지 이런 선별 검사를 하지 않았냐는 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K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추적 관리 다 잘하고 있다. 자화자찬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온 겁니까? 지금 1000명 수준이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자를 많이 찾아내도 상당히 그 이후에 방역이 힘든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뭐 100명 이하의 수준에 있을 때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낸 거나 혹은 면역 진단에 의해서 얼마나 지역이 노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방역을 했다면은 좀 더 기본적인 데이터가 됐을 수가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을 텐데 방역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좀 늦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집단 감염을 또 짚어봐야겠는데요. 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85명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수감이 돼 있기도 하고 이전 대통령은 음성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에요. 확진자가 주로 이 신입 수용동에서 나왔다고요? 네, 우선 법무부가 방역당국 협조를 받아서 직원 420명, 그리고 수용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직원 1명, 수용자 184명 등 모두 18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음성이 나왔고요. 사실 이 구치소에 새로운 수용자가 들어오게 되면 2주 동안 무조건 격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격리 기간 내내 별다른 증상이 없어 보이게 되면 통상적인 수용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문제는 검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2주 동안 무증상인 상태로 감염이 되어 있으면 직원들이나 또 다른 수용자들에게 코로나19를 얼마든지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밀실이고 또 밀접하게 몰려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근의 확산세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보게 되면 무증상이나 경증 증상으로 조용한 전파가 빨라지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새롭게 들어온 이 수용자 중에서 증상이 없어서 2주가 지났지만 이미 코로나를 복용하고 있는데 증상은 발견되지 않는 경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밀폐된 교도소 안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제는 새로 들어오는 수용자들 단순히 격리만 시키는 게 아니라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아마 추진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하나 빠진 부분이요. 사실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사실은. 네. 실제로는 교도관들이나 이 접촉한 사람들이 감염되어서 옮겨줬고 그 사람들은 완치가 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교도관에 의해서 네, 교도관이 옮겨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 교도관은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PCR 검사를 해도 나오지가 않는데 실제로 이 수용자 중에서는 상당히 많이 퍼져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입소자가 감염이 되었다는 건 사실 가능성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네, 예. 제대로 된 추적 관리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니까 정치권에서요, 평론가님. 이 코로나19 여파가 또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이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서 지도부가 전부 다 검사를 받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윤희석 대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잠깐 만났던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본인도 검사를 했는데 증상은 없는
이 무증상 상태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 참여했던 지도부 전원이 전수검사를 받았고요. 우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정양석 사무총장, 송원석 의원 등은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만 네. 음성이 나왔다 해도 바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가격리를 해야죠. 일정 기간, 길게는 2주 정도는 자가격리가 필요해 보이고 당직자 전원도 지금 재택근무 체제로 돌입했다고 합니다.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분간은 한 2주가량은 언택트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모이지 못하는 그런 비상체제로 가동이 될 것 같고 여의도 국회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요. 거리두기 3단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들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한 정세균 국무총리 어제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참여 방역 실천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이번 주말이 분기점이라고 했는데 또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어요. 교수님. 이제는 정말로 3단계로 격상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정부 당국의 이 고심은 굉장히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예. 이 거리 단계 격상 지금 3단계로 한다고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도 미지수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3단계로 격상한다는 의미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이 굉장히 위급 상황이고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좀 빨리 하면은 3단계 기간도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이미 지금부터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늦어지는 것이고 2.5단계 할 때도 지금 마찬가지였거든요. 계속 엇박자가 나면서 그 기준이 다 넘어간 다음에 꼭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거의 1000명을 지금 넘어갈 상황이거든요. 네. 내일 모레 지나가면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평균이 1000명을 넘어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현재적이라는 개념이 지금 거의 다 없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또 3단계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또 복잡하게 플러스 알파를 여러 개 집어넣으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같은 건 하지 말고 네. 일단 기준으로 정해놨으면 바로 그 기준대로 하고 하다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서 많은 환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통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 기준 자체를 자꾸 움직이면 그것도 좀 불명확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부 자영업자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업을 못하는 건 힘들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오히려 손님 계속 줄어든다. 빨리 3단계 가서 빨리 이 상황을 좀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제대로 성업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목소리 잘 들어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의료 시스템 과부하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기 중인 이 환자들이 숨지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고 급기야 민간 상급 종합병원에 첫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교수님, 어떤 내용이죠? 일단 민간 상급병원들, 즉 전부 대학병원들인 경우는 1%라 하면 예를 들어 1000병상이라고 그러면은 10병상, 그다지 커 보이진 않지만 이건 중환자실 10병상이라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상을 하라는 것이고 국립대학병원 경우에는 1% 이상이라고 하는데 실제 지금 국립대학병원도 마찬가지고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이 비어있는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비워서 코로나19 환자를 넣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대학병원들에도 격리된 중환자 병실 중에 코로나 환자가 들어가 있는 병실들은 있는데 그 이외의 병실들은 이게 개방된 형태거든요. 개인 1인실로 되어 있지는 격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가 들어가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런 병상들을 좀 비워서 일반 병원에서 전원을 시킨 다음에 그 적은 병원들, 수백 병상 정도 되는 곳을 전담병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지 지금 대학병원이나 또는 국립대병원들의 중환자실을 비우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런 첫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서 정말 실제 현장에서도 반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 부분에서도 이 코로나 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의료진, 간호사들이 투입돼야 하는 사실인데 그런 현실을 모르고 이런 조치를 취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일단 전담병원이 되면서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장비라든지 인력을 투입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실제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다가 코로나 환자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고 장비도 또한 시설도 또 공간도 다 새로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라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백신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요, 모더나 백신도 긴급 승인하면서 세계 최초로 2가지 백신을 확보한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주요 인사들도 생방송 카메라 앞에 나와서 이 맞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K방역 성공 너무 심취했던 것 아닌가? 왜 백신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못하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방역 전문가로서 보실 때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난 여름만 해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또 파이자, 모더나 이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가능성이 있어 보였고요. 네. 모더나나 파이자 mRNA 백신은 상당히 더 늦을 것으로 보였었는데 전세가 역전된 것이죠. 네. 그렇지만 그 시기에 있어서도 다른 외국의 모든 나라들은 공격적으로 구매를 한 것이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을지 안전성이 있을지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위험관리 차원에서 다 미리 선구매를 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부분이 모자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mRNA 백신은 없는 것이고, 다행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번 달 28일이나 29일쯤 영국의 MHRA라는 우리의 식약처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네. 승인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영국이 1월 초부터 맞을 수 있는 것이죠. 승인될 가능성이 있으니, 네. 거의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거의 거기다 제출을 하고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 3상 결과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발맞춰서 충분히 승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영국에서 맞는 것을 기다려보면서 2월 달에는 접종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좀 확실하게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복지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금 각 다양한 채널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약처에 사용 승인이 나고 아스트라제네카 협의가 되면 2, 3월까지 안 기다려도 됩니다. 네,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요. 이제 보도가 나온 내용에서 좀 논란이 된 게 내년 2월, 3월 공급조차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근데 복지부에서 해명은 했어요. 이게 구두로 논의도 다 됐고 서면으로 확답도 받았다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정말 2, 3월에 받을 수 있으면 구매 계약서에 확실하게 적는 게 제일 투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복지부의 해명을 보면 구두로 회의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에는 2, 3월에 주기로 기재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렇게 회의록에 기재되고 서면 답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굳이 그럼 계약서에 담당자 실수로 누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혹시나 시일을 못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계약서 명시는 피한 것인지, 지금 다른 나라는 다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데, 주요 선진국의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백신을 언제 맞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기에는 충분한 어떤 행정적 착오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국이 지금 백신을 향해 보여준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위 공직자들 먼저 백신 맞는 운동을 하고 있고, 백신 맞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여기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본의 아니게 백신 확보 전쟁에서 좀 뒤처지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나 최민희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네. 백신 지금 국민의 불안이 높다 이러면서 백신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막상 백신이 도입돼도 국민적 신뢰가 조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 정치권과 보건당국, 방역당국이 백신에 대해서 일관된 원보이스를 내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자, 언제쯤 우리나라는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이냐 궁금하기도 하고요. 교수님, 여기서 워낙 그 사이에 1년 가까이 이 사태가 이루어지면서 변종들도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치료제나 백신을 맞게 되면 이 변종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유효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백신을 만들 때 디자인한 것은 2월 때 유행하던 처음의 바이러스를 가지고서 타겟으로 해서 백신을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여러 변종들이 나왔거든요. GH라든지 GR이라든지, 요새는 또 GV라는 것도 나왔고, 영국이라든지 또는 밍크 농장, 덴마크의 네. 밍크 농장 같은 데서도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나왔지만, 이 백신들이 충분히 이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백신이라고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변종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 기약 없는 백신 도입 상황하고요. 역대 최다를 기록한 코로나19 확진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소식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권 주자로 언급되던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선회하면서 야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부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이민찬 기자, 안철수 대표 이 출마를 결심한 이유 뭐라고 하던가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는 전임 시장과 그 세력들의 파렴치한 범죄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폭주와 무도한 여당의 독주를 내년 보궐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운동권 정치꾼들이 펼치는 암흑의 길로 영원히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안 대표는 자신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 단일 후보로 당당히 나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야권 단일 후보가 딱 되겠다. 뭐 이런 대목이 눈에 띄는데 국민의힘과 조율이 됐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와 사전에 논의한 바 없다며 여러 후보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일단 예정대로 경선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야권이 분열될 경우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후보 단일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태현 변호사, 김관욱 계명대 교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불과 1시간 전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대선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넘어 시민과 국민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 후보, 야권 단일 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나서겠다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 출마 선언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벌써 보니까 3번째 출마 선언이더라고요. 그렇죠. 2011년에 이제 나섰다가 박원순 전 시장에게 사실은 양보를 했고, 네. 그 다음에 2018년에도 이제 후보로 뛰었죠. 그때는 3등을 했습니다. 3등을 했군요. 네, 그렇죠. 오늘 이제 나온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야권 단일 후보다. 그런데 야권이 국민의당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국민의힘당이 사실은 제1야당으로 존재하는데 야권의 단일 대표다. 동의받지 않은 그런 얘기가 가능할지. 그러면서 이제 명분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저지하겠다. 예.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의 어떤 문제, 결자 해지하겠다, 뭐 이런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거예요. 계속해서 사실은 이 시장 선거에는 출마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 지지율도 굉장히 낮고요. 어떻게 보면 존재감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는데 이 지금 서울시장의 상황에서 야권의 어떤 후보군이 굉장히 부각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치고 나가서 존재감을 확보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디딤돌로 해서 정치적인 어떤 존재감, 영향력 이걸 확장하려고 하는 계산이 이번 시장의 어떤 후보로 나오는 가장 이 주된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안철수 대표에 대한 그 여론조사는 아직 후보에 들어간 적이 없었어가지고 그렇죠. 또 이제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이제 그런데요. 사실 이제 안철수 대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장 출마는 안 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몇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듣는 질문인데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변함없습니다. 같은 말 계속하기가 지겨워서 다른 표현을 썼을 뿐 취지는 같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쭐게요. 대선 얘기 계속하고 대선 관련 뉘앙스 풍기다가 갑자기 서울시장 출마한 이유 어떤 걸까요? 정치는 생물인데 상황 따라서 본인의 생각도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안철수 대표가 방금 전에 보시는 관계 11월 초인 것 같던데
저는 변함없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내심으로는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진 않았어요. 네. 아마 안철수 대표 그 측근 측에서도 여러 가지 여의도에 들리는 얘기 그 당시에만 봐도 서울시장은 절대 안 나간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상황 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어차피 차기의 서울시장 야권은요. 대선 후보의 아마들이 경연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대선 후보들이 차기 대선에 바로 직행을 하든 차차기로 나가든 간에 다음 서울시장 선거가 제일 중요한 선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언급되는 유력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인데 대선으로 직행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장으로 하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그걸 보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내년 봄에 있을 서울시장에서 이 판을 놓치면 그 다음에 있을 대선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는 거, 그거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당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차기 다음에 이제 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해서 뭔가 야권에서 본인의 좀 뿌리를 내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서울시장에서 만약에 야권 단일 후보가 되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걸 발판으로 해서 그 차기 대선 뭔가를 좀 도모해 볼 수 있는 어떤 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으로 저는 가는 걸라는 결정을 한 거로 보고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안 대표가 이 출마를 선언함으로 해가지고 야권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같이 또 직행하기보다는 또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판으로 같이 돌아선회해서 그 안철수 의원과의 경선 과정에서 컨벤션 효과를 이루는 게 야권에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야권 내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출마했다 해서 본인이 지금 시점에 나오게 되면 야권 전체로 봤을 때는 이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안철수를 마크하러 나온다? 이런 평가를 유승민 전 의원이 받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본인이 최근 측근들이나 함께 정치를 해왔던 동반자들에게 대선을 마지막 도전으로 생각했다. 언론 인터뷰도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언론에서 나는 대선 바라본다 했던 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언어로 말해왔고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별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한 번 내뱉었던 말을 번복하는 것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가능성이 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의 참여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경선의 흥행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된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3등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 중요한 건 등수보다 그 당시에 득표율인데요. 박원순 시장이 52.79%를 득표하면서 과반 넘는 표를 받았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김문수 후보와 당시 안철수 후보가 나와서 각각 표를 갈라먹고 2등, 3등이 됐지만 결국 1등인 박원순 전 시장에게 과반을 넘겨줬다는 건 안철수 대표의 참전이 중도층 표나 민주당 가는 표를 많이 갉아먹고 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미 이 대선 이후로 국민의당 이 열풍 이후로는 많은 유권자들이 안철수 대표를 제3후보로 바라보거나 중도 후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범보수 후보로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 같은 인식에서 과연 안철수 대표의 참전이 저는 아주 버라이어티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적어도 지난 선거의 데이터로 보면 그러기는 쉽지 않다. 예전의 안철수가 아니라는 개인적인 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이 안 대표가 강하게 이제 야권 단일 후보 얘기를 했지만요, 교수님. 네. 이 사실 정작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의 관계가 다소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사실 안 대표가 야권 협조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일절 대응을 안 합니다. 야권 연대 플랫폼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었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니까 아예 실력으로 이렇게 독자적인 어떤 출마 선언을 함으로 해서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압박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압박에 이제 사실상 물러나서 이 야권 후보 단일 후보 자리를 안 대표에게 줄 것이냐,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시장은 이제 본인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싶긴 하겠지만 야권 후보의 어떤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네. 지금 안 대표 같은 경우는 중도 사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박원순 시장이 양보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끝까지 가지 않으면 정치 생명이 계속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것 또한 이제 제1야당의 어떤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도 반드시 후보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제가 이제 국민의힘 출입을 하는 기자니까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는 약간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내용이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철수 대표를 견제하지 않으면 우리 당내 후보를 키워서 뭔가 둘이 같이 붙여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취재를 해서 꼭 기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이 가는 거는 변호사님, 여권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안철수 대표의 출마, 여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뭘 대응하고 말고도 할 거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권에 있는 후보가 출마한다는데 그거는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겠습니까? 띄워주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여당은 지금 우상호 의원 지금 출마 선언을 했었고, 아무래도 여러 이제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결국 경선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정리가 되는 거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야당에서 출마하겠다고 한다 해가지고 대응하고 말고 할 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앞서 김윤수 기자 잠깐 얘기했듯이 야당이 과연 이제 어떤 형태로 단일화판을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후보하고 당 밖에 있는 안철수 대표, 그다음에 또 제3의 후보 등이 원샷 경선을 치를 거냐, 네.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예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과 박영선 당시에 이제 의원이 단일화했던 것처럼 2단계를 거쳐서 2단계 단일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한 번에 끝낼 것이냐, 이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저는 그래서 야권의 후보가 분열될 가능성은 없다. 지금도 안철수 후보도 바보가 아닌데 국민의힘 후보가 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선출되고 안철수 후보가 나간다고 해서 두 사람이 단일화를 나는 꽃가마 태워줘서 야권 단일 후보로 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독자 노선을 갖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낙선뿐만 아니라 정치적 미래가 전혀 없다라는 거를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 그게 1단계 단일화에서 끝날지 2단계로 나눠서 할지 모르겠지만 야권 단일 후보가 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야권 단일 후보가 선출이 될 것이지,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독자 노선을 걸어서 야권 후보가 표가 갈라질 분열될 가능성은 저는 지극히 낮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현재 여당에서는 이제 출마 선언을 이미 했죠. 우상호 의원도 있고요. 또 박영선 장관, 또 박주민 의원 등이 경쟁을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야권이 어떻게든 이제 판을 좀 키우고 연대도 하고 이렇게 좀 중심이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면은 여권에서도 어떤 새로운 카드를 꺼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 새로운 카드로 거론된 인물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일 텐데요. 최근에 또 대통령에게 사의도 표명했습니다만 저는 현실성은 조금 낮지 않겠는가.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게 되면 그동안 검찰개혁했던 것들이 결국 자기 정치를 위해서가 아니었느냐라는 그러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범여권은 박영선 장관도 그렇고 우상호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 모두 다 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경선을 통해 충분히 후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만 야권이 문제인데 저 역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에는 동의를 할 것이다.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게 시너지를 내는 단일화가 있고요. 단일화 과정에서 양쪽이 서로의 체력을 갉아먹으면서 진이 빠지는 단일화가 있습니다. 시너지를 내는 단일화가 이 안철수 대표가 과거 박원순 전 시장에게 서울시장을 통 크게 양보했던 그 양보가 바로 시너지를 내는 단일화였다면, 반면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의 단일화는 진을 다 빼놓는 단일화였죠. 막판까지. 저는 이번에 지금 이 경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나왔다는 건 이번에 본인이 서울시장 안 되면 사실상 정계 은퇴해야 되는 거나 다름없는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만약 안철수 대표가 본인에게 유리한 룰 고집을 부린다면 단일화는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진이라 빠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 안철수 대표의 출마 소식 중심으로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는 측은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수호지심, 양보할 줄 아는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시비지심.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4가지 마음가짐입니다. 유교의 대표 사상가인 맹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측은지심, 이 인정을 통한 정치가 모든 정치에 우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측은지심은커녕 인정이란 게 있는지 의심마저 들게 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의 발언 하나가 뒤늦게 부설에 올랐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느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공개이긴 했지만 엄연히 공적인 회의 자리였습니다. 쉐어하우스 입주자들의 입장에선 식당을 공유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지만 글쎄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거야라는 편견,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라는 오만,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논란까지 사정이 넉넉치 않은 사람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헨리 조지의 서적 진보와 빈곤을 인생책이라 꼽으며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다짐했다던 분 아니었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엇보다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며 현장을 잘 알고 국민, 전문가 등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괜한 꼬투리냐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다룰 중책을 맡게 될 것이란 점에서 단 한마디에 담겨진 후보자의 인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 후보자, 4년 전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살 김군이 숨진 사고를 두고선 김군이 신경을 썼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참사의 원인을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의 무리한 계약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뒤늦게 전 후보자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대체 어떤 발언에 대해 반성하는 건지 저는 읽어봐도 알 길이 없네요.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 중심으로 경제 기조를 세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를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청와대는 변 후보자를 내정하기 전에 분명 그의 자질과 인품을 1차 검증했을 겁니다. 검증해서 걸러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별다른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측근 낙하산 채용 의혹에 친여 인사 특혜 의혹, 재산 의혹까지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야당의 선거 검증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논란을 뒤로 하고도 중요한 자리에 쓰일 만한 능력을 지녔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술 취한 승객이 자기를 깨웠다고 택시기사를 폭행해서 경찰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객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됩니다. 이용구 차관 얘기입니다. 경찰은 그대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는데 경찰이 법을 제대로 적용한 게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하연 기자의 보도 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경찰 112 상황실에 택시기사의 전화가 걸려온 건 지난달 7일 밤.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 취한 승객을 깨웠더니 멱살을 잡았다고 신고했습니다. 멱살을 잡은 술 취한 승객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당시는 차관 임명 전이라 변호사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택시기사가 다친 데가 없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그대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논란이 된 건 경찰의 법 적용 논리입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경찰은 당시 택시가 정차하고 있어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특가법은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도 운행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객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승객이 운전자 폭행하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성립하는 게 맞고요. 이달 초 헌법재판소도 승하차 목적의 정차 중 택시기사 폭행은 특가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이 차관 사건 종결 과정에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채널A는 이 차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 일로 사건 처리는 정상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 후임으로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관가나 정가에 파다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이용구 법무부 차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 아니기도 해서 초대 공수처장에 오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갑자기 구설에 또 올랐습니다. 구설에 오른 이유가 앞에서 보셨다시피 교수님 차관 되기 적이긴 하지만 변호사일 때요. 음주 상태에서 이제 이제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택시 기사와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까지 출동을 했는데 이게 내사종결이 됐어요. 이 상황을 두고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한 상태예요. 그래서 네.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내밀한 이제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제 음주를 하고 집에 가는 와중에 이제 잠에 이제 빠져서 택시 기사가 사실상 깨울 때 네. 내려서 뭐 목덜미를 잡았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폭행으로 이제 됐는데 단순 폭행으로 처리가 되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사실상 조치를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받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내사 종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특가법상으로는 운행 중인 상황에서 이제 운전자를 이제 폭행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특가법에 이제 적용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핵심은 차가 운행 중이었느냐 아니면 완전히 주정차된 상태였느냐 그것이 규명되는 것이 이것이 단순 폭행이냐 아니면 특가법상의 어떤 처벌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변호사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여론 형성층의 인물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물인데 이런 분이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잘못된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 달 전이라고는 하지만 본인의 어떤 사과 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이 법조인인 이 차관입니다. 이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면요. 특가법이 적용된다는 거를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당연히 적용을 안 받고 싶었겠죠. 근데 경찰이 내사 종결한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차 중인 차량이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한 것이 과연 이 당사자가 법무부의 이 실장을 거쳤던 이용구 차관, 그때는 물론 차관이 아니었습니다만 신문 조회를 해보면 고위공직자 출신이고 이 정권의 실세라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빨리 내사 종결을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권력자들에게 가해지는 법의 잣대가 일반 시민들과는 다른 것이 아닐까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정차 중인 차라 할지라도 그 차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다면 이거는 이제 특정범죄 가중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해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아마도 일반 시민이었다면 이게 내사 종결 사안인지 아니면 이 특정범죄 가중법 처벌 사안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법적 검토를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그날 당일날 바로 내사 종결 처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런 처리가 나온 그 배경이 과연 이용구 차관의 어떤 이 법무부 실장으로 근무했던 이력이 아니었으면 가능했을까? 일단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지금 차관 자리에 있더라도 뭐 당장 차관 자리에서 물러나라 말하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차관 자리에 있더라도 다시 한번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종결이 될 사안인지 아니면 특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될 사안인지 조사 정도는 한 번 더 받는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중권 전 교수, 국민을 폭행한 폭력 차관이다. 그러므로 해임해야 한다. 이런 얘기 지적을 했습니다. 이를 권력층의 갑질 문화라고도 얘기했는데 뉴스의 라이브의 법조인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정차 중이었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 상황은 아니라 해명했는데 법조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 법조계 보는 사람마다 시간은 다를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의 문제가 아니고 과정이 근데 사실 이거 경찰 수사 기록을 좀 봐야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서 혹시 취재가 되시면 그 수사 기록 보면 아마 답은 나올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경찰에서 좀 덮어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보세요. 이게 이제 정차 중이기 때문에 단순 폭행을 적용하거나 특가법을 적용할 거냐고 하는 건데 법이 개정됐어요. 저 사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법이 개정돼서 정차 중인 차량도 운행 중인 어떤 저 차량으로 본다라는 어떤 조문이 들어가서 승하차 과정에서
저 택시기사님이 저 승객 내리다가 승객이 때리면 그 운행 중에 때린 거랑 같이 보거든요. 그럼 특가법 적용한 게 맞아요. 네. 그럼 특가법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되더라도 그냥 진행을 해야 됩니다. 형량은 굉장히 얕게 나고 벌금은 구공판이지만 물론 그 경우에도 내사종결이나 각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피해자가 자 나는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의서 제출하고 경찰에 출석해가지고 피해 진술을 안 해요. 계속 진술 나 저 생업 때문에 바쁜데 왜 자꾸 부르냐고 나 안 나갈 거라고 이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어떤 진술 조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각하 처리하거나 내사 종결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경찰이 밝힌 이유는 뭐 피해자가 합의가 됐고요. 피해자가 도저히 피해 진술을 안 해가지고 저희가 사건 진행할 수가 없어서 내사 종결하고 각하했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안 돼요. 이런 사건은 되게 많아요. 근데 경찰의 얘기는 예전 법 해석을 가지고 이게 뭐 운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거를 운행 중이라고 운행 중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잘못된 판단이지만 그래서 단순 폭행이잖아요. 그럼 단순 폭행에 합의됐으면 그냥 공소권 없으면 불기소 처분인데 뭘 또 내사 종결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가냐고요. 그러니 과정을 봤을 때는 뭔가 경찰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좀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과보다 그 과정이 조금 저는 의아하다라는 거죠. 그냥 운행 중이 아니어서 단순 폭행이면 공소권 없어 불기소 처분해가지고 수사지휘 받아서 종결 딱 이랬으면 되는데 왜 그거를 그날 바로 이렇게 내사 종결까지 했을까? 저는 그게 좀 의아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도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뭐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인된 것도 없고 봐주기 논란이 있는지 봐주기 논란이 없는지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오히려 더 이번만큼은 명명백백히 밝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이게 같고 판결된 게 아니라 기판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검찰의 수사지를 받아 다시 한번 과정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조금 좀 의아한 과정들이 좀 보인다는 거죠. 개인 의견입니다. 네, 사건 처리 과정 제대로 뭐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이 차관 같은 경우에도 해명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론 형성 중에 있기 때문에 해명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차관도 그 징계위에 속해 있었죠.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고 윤 총장 측은 바로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고요. 지금 당장 신문기일이 22일로 잡혔지 않습니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요. 이 22일이 속도가 좀 빨라 보이는데 이 결과가 좀 이르면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도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첫 번째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결정하기 이전에 징계 사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결정했을 때는 이 신문기일 다음 날에 바로 결과가 빨리 나왔습니다. 네. 그때보다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는 것이 네. 단순히 이게 이 직무 배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징계 전체가 적절했는지까지 본안 소송과 일부 연관이 있는 부분까지 이 집행정지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틀 내지 또는 사흘 정도의 시간 첫 번째 이 집행정지 소송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많은 법조인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크리스마스나 그 주 주말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번에 징계 결정된 게 정직 2개월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집행정지 재판이 2주나 3주를 끌어버리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징계된 정직 2개월 중에서 3분의 1가량이 이미 직무 배제 상태로 다 날아가 버리는 셈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 판정이 늦게 나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불이익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또 국민적 최대 관심 사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비교적 빠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아마 이 형사 12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벌써부터 이 신문을 맡은 판사에 대한 성향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로 나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 요즘에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된 논란도 있고 해서 저희는 뭐 학교나 이전 판결 이런 것들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공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뤄볼 수 있겠죠.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요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그 담당 판사가 이렇게 알려진 바로는 굉장히 신중하고 합리적인 그런 판결을 해오시던 분이다. 그래서 특히나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 뚜렷하게 있지 않는 그런 성향의 분이다. 원칙주의자다. 그렇죠. 뭐 이런. 그렇게 네.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 그 판결문을 보면 보통 이런 뭐 원고나 피고의 어떤 주장의 옳고 그름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만이 이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증거를 누가 즉 원고인 윤석열 총장 측이 더 많이 내놓느냐 아니면 피고인 이 추미애 장관 측이 더 많이 내놓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향배가 갈릴 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나오느냐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지금 징계 중지라든가 징계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사실상 이제 사인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한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거꾸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어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징계 2개월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아마 범여권에서 상당히 이제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 압박 뭐 이런 것들이 드세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윤 총장 측에서는요, 이 정직 처분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그리고 긴급한 필요,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변호사님. 이 긴급한 필요 관련해서는 월성 원전 수사 이 얘기를 좀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결국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 처분 자체가 절차나 어떤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그 다음에 그 처분의 내용이 관련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집행정지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거든요. 근데 뭐 예상하기 쉽지는 않은데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합디다. 해임이나 정직 6개월이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게 확실한데 정직 2개월은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법무부 쪽에서 아마 그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법조인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해임이나 정직 6개월보다 임기가 한 7개월 남은 상황에서 정직 2개월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판정될 확률이 조금 낮은 건 맞아요. 아무래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의아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수능 점수 커트라인도 아니고 그럼 정직 몇 개월부터 회복할 수 있는 거고 몇 개월까지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총장의 임기는 2년이에요. 총장의 임기는 단 하루라도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 2년의 임기를 가진 총장을 정직은 모든 징계한다라는 건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이겼을 때 그것이 정직 기간이 하루든 6개월이든 회복할 수 없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직 2개월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고 정직 6개월로 인정됐을까? 저는 이 시각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적절한 것이냐? 이게 그리고 어찌됐건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했을 경우에 이게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직무배제 그거 집행정지를 했던 그 흐름으로 이어본다면 저는 아마 윤 총장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징계가 타당하다, 뭐 이런 걸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징계 측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모든 비위 사실을 다 합치면은 해임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니까 여권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게 평론가님, 윤 총장 정직 2개월 제거한 게 문재인 대통령인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어떻게 보면 대드는 것이냐 이렇게 하니까 윤 총장 측은 아니다 지금 언론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진화를 시키는 모양새예요. 네, 처음에는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마 윤 총장 변호인 측과 이 언론 사이에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대통령의 처분입니다. 제가 이후로 대통령이 처분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하는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양구 변호사가 추가로 언론에 해명 보도자료 내세운 것을 보게 되면 법무부 장관과 그를 따르는 극히 일부 인사들의 어떤 이 편협한 왜곡된 증거에 의한 이 징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갈등의 각을 내세우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처럼 비춰지는 게 부담스럽고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에게 정면 도전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정치권에서 막 부추기는 게 오히려 청와대나 대통령의 심사를 저는 좀 불쾌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청와대에서 먼저 선을 그었죠. 대통령의 재가는 단순 행정 절차일 뿐이다. 네. 그 말은 대통령의 의지나 판단이 이번 징계 재가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이 법무부의 징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또 윤석열 총장이 어떤 대응으로 항소를 하든 이 부분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의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네, 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이후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죠.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제 아마도 후임 장관이 인선될 때까지는 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런 내용의 글이 등장을 했습니다. 추 장관을
재신임해달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교수님. 네. 오전 10시 기준으로 30만 명이 넘었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사실 재신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참여하느냐. 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어떤 갈등이라는 것이 사실 진영 대 진영의 어떤 대결 국면이 있었거든요. 네 편, 내 편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편, 즉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추미애 장관은 하나의 상징적인 정부 여당을 뭔가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그리고 많은 것을 이제 희생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재심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 한 7, 8개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네. 거기에서 추미애 장관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사의 표명을 한 것이고 이것이 정치인 추미애 입장에서는 사실 후위를 또 도모하는 그런 이 과정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청원들이 많이 온다고 해도 추미애 장관은 지금 이 사퇴 자진 사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뭐 철회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보면은 또 윤 총장 징계철의 해임 반대 청원도 12월 초에 올라왔는데 현재 동의하는 숫자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갈리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진영 대 진영이에요. 아마 이게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됐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양쪽 숫자가 있는 거고, 뭐 양쪽 숫자가 30만이 50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저게 되면은 이제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답변은 뻔하죠. 저거는 청와대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뜻을 받들어서 추 장관도 재신임하고 윤 총장도 해임 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 어차피 저 숫자가 어느 쪽에 한두 명 조금 많다고 해서 그쪽 진영의 얘기가 맞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제 이건 추 장관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의를 표현한 거고 아직 대통령이 사표 수리는 안 했다고 하지만 결국 이제 그만두는 쪽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을 거고 윤 총장도 이거 지금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사인한 게 대통령 의사가 들어간 게 아니라면서요. 징계 의결에 따라 그냥 사인하신 거라면서요. 그리고 그 임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냥 해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윤 총장의 문제도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청원이 양쪽에서 어떻게 온다 한들 그거 가지고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이제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지 추후 행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온대요, 평론가님. 서울시장 얘기들도 있지만 총리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저는 서울시장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경우의 수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최근에 국회에서 검찰개혁 끝날 때까지는 정치적 욕망 다 버렸다고 말했는데 네. 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나 공수처 출범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시장 나오면 국민들이 서울시장 하려고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것인가? 결국 본인의 정치적 욕심을 위한 행보였나?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는 샘물이니까 혹시 또 가능성이 있는가? 가능은 합니다만 저는 여권 내부에서도 그다지 우호적인 반응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그렇다면 다음 수로 여겨지는 것이 이 지명직,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공직으로 가는 것인데 총리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여권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결집하면서 지지하는 것과 반대로 야권에서는 비토 정서가 엄청나게 높은 상황입니다. 네. 총리라는 것은 행정부 정체를 이제 좀 관할하는 어떻게 보면 통합이나 포용이 가장 중요한 직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토 정서가 상당히 높은 정치인이 총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총리, 이제 정세균 총리 이후에 다음 총리는 보다 야당에서 반대를 덜하는 행정적인 면모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순리이지 않을까 싶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과 1년 가까이 갈등을 하면서 본인이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겠지만 정치적으로 생채기가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분간은 숨고르기를 하면서 좀 전환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본인에게도 또 지금 민주당 여권에게도 훨씬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인에게는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정말 이름값이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이름값이 정말 오른 건 맞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서울시장설 차출설이라든가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여권에서도 그만큼 추미애 장관이 파이를 키웠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을 더 어렵게 하는 겁니다. 더 어렵게 하는 거다? 서울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이 분란의 어떤 일정 부분 책임을 지금 본인이 사퇴를 했는데 여기에서 시장 후보로 나간다? 여기선 당내에서도 뭔가 호응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면인 거죠.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를 좀 자중자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시장 후보다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논란거리의 연장선에서 지금 벌어지는 얘기들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내부에서 뭐 벌써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윤나땡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것처럼 윤석열 나오면 땡큐다.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 나왔는데 추나땡이다. 뭐 추미애 나오면 땡큐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모든 논란에 국민 한번 포결을 받아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온 것 같은데 저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좀 공수처 상황 좀 짚어보면요. 이제 공수처 후보 추천위가 원래 18일에 열렸는데 열을 미뤄져서 28일에 다시 열린다고 해요. 근데 원래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는데 열을 늦추자고 이제 추 장관이 좀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야당 쪽 징계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채우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여당에서는 뭐 법 해석에 따라서 그냥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날 아침까지 나오던데 지금 뭐 윤석열 총장 그 징계 과정에 있어서도 징계위 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절차에 어떤 적법하냐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이제 공수처장 임명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야당 추천이 없는 상태에서 해서 뒷말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이제 판단했겠죠. 뭐 열흘 뒤에 한다고 무슨 공수처가 출범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제 법은 통과됐으니까 여당이 원하는 대로 공수처장은 선임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런데 그거는 뭐 열흘이나 뭐 며칠 일찍 한다고 무리해서 일찍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아마 순고르게 들어간 거로 보여요. 근데 어차피 결론은 뭐 정해져 있는 거죠. 어차피 인원 구성 자체가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여당이 원하는 원하는 후보가 공수처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건 맞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교수님, 저도 공수처 좀 궁금했던 게요. 네. 28일 날 이제 정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공수처장 후보에 새로운 인물이 지금 말고 또 다른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건지와 추미애 장관의 발언권이 거기서 더 높아질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밀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내가 정해야겠다 해서 추미애 장관이 미는 사람이 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28일로 연기를 하자는 것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지금 추 장관인데 추 장관이 그 과정 속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새로운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후보를 추천하는 부분도 한 분씩 좀 더해서 새로운 분까지도 좀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28일에 심사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거론됐던 분들 외에도 새로운 어떤 추미애 장관이 뭔가 염두에 둔 분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28일날 이제 어떤 분들이 더 추가됐는지 우리가 이제 보면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공수처 상황도 전해드렸고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주목할 만한 영화를 소개합니다. 신의 한수 이현용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최근 영화 개봉 소식은 뜸하던데 오늘은 어떤 신작 영화 준비했습니까? 그렇죠. 이 겨울 극장가의 이 단비 같은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는 23일 개봉하는 원더우먼 1984, 그리고 현재 상영 중인 프랑스 가족영화 누군가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면 좋겠답니다. 네, 먼저 원더우먼 1984부터 같이 보면요. 이 유명한 미국 만화에 나왔던 원더우먼을 영화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원더우먼은 슈퍼맨과 배트맨으로 유명한 미국의 만화 출판사 DC 코믹스의 캐릭터인데요. 지난 2017년작 원더우먼에 이어서 3년 만에 속편 원더우먼 1984가 개봉합니다. 원더우먼이 1984년을 배경으로 새로운 적들과 맞서는데요. 지금 보실 이 장면에 새로운 적들이 나옵니다. 잠시 보실까요? Have we met before? You look familiar. Do the thing. Do the thing. Life is good, but it can be better. Oh my gosh, from TV. Oh my gosh, you're the oil guy. The oil guy. Yeah, I'll right. take it. 평범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원더우먼의 새로운 적입니까? 네, 석유맨이라 불리는 사람은 사실 있지도 않은 석유를 핑계로 투자를 받는 사기꾼인데요. 소원을 들어주는 광석을 발견하고선 탐욕을 끝없이 채우고 결국 인류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원더우먼은 평소 고고학자라고 일하고 있는데요. 보석 연구자로 일하던 원더우먼의 친구도 적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제목이 원더우먼 1984예요.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유 어떤 겁니까? 네, 전작 원더우먼의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이었는데요. 이번엔 풍요롭지만 욕망으로 가득 찬 80년대 미국이 원더우먼이 인류를 위험에서 구해야 하는 배경이 됐습니다. 패티 젠킨스 감독은 원더우먼이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영화 한 줄 평도 준비했다고요? 네, 이 시원시원한 할리우드 영화 기다리신 팬들에게는 이 반가운 작품일 텐데요. 복고풍을 전면에 내세울 만큼 중년 팬들의 감성도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고 바람 타고 온 원더우먼. 자, 다음 영화는 제목이 깁니다. 누군가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면 좋겠다. 어떤 영화입니까? 네, 이 영화는 이 저마다 걱정을 안고 사는 네 남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잠시 한 장면 보실까요? Je t'appelle juste pour savoir ce qui t'arrange pour Noël. Oui, maman, tout me va, moi. Si tu fais le 23 décembre, ça veut dire que tu préfères Juliette. Mais maman, tu sais très bien qu'elle est chiante, Margot. 이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머니 댁에 모이는데요. 여기서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지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죠. 그렇군요. 이 영화 원작이요. 프랑스 베스트셀러 소설이죠. 네, 1999년 출간된 작가 안나 가발다의 데뷔작인 동명의 단편집이 원작인데요. 소규모 출판사에서 초판 999부로 시작한 무명 작가의 작품이 이례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가족 영화 하면 나 홀로 집에나 러브 액츄얼리 같은 영화도 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영화 누군가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면 좋겠다는 이들 작품과는 결이 다른데요. 어느 평범한 가족이 소중한 가족 누군가의 빈자리를 경험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네,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개봉한 할리우드 히어로 영화 그리고 이 프랑스의 가족 영화까지 시네안스로 만나봤습니다. 이현용 기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 저녁 6시경 고개를 들어 남서쪽 하늘을 바라봐 주십시오. 목성과 토성이 우리 눈에 거의 겹쳐 보일 만큼 접근하는 목성-토성 대근접 현상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2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나는 천문 이벤트인데요. 올해엔 두 행성이 평소보다 훨씬 가까워진다는 점에서 매우 희귀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놓치면 60년 뒤에나 다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쌍안경 꼭 준비하시고 동화사이언스 과학동화 천문대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하시죠. 올해부터 사흘간 4명의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화요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목요일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번 주 수요일 나옵니다. 정 교수는 자녀를 위해 표창장 등 서류를 위조하고 사모펀드에 차명 투자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하고 1억 6천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와 급식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이번 주 목요일 전국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연대회의는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가 많아진 상황에서 파업에 따른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앵커 한 주 내내 추웠는데 주말인 오늘도 매서웠어요, 한파가. 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였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또 충북 북부엔 한파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오늘 낮 기온은 좀 오릅니까? 네,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높겠는데요. 서울이 1도, 광주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하지만 예년보단 기온이 낮아서요 춥겠습니다. 네, 내복의 계절이 돌아왔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벌써 크리스마스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분위기가 좀 우울했는데 크리스마스만큼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날씨 좀 알려주시죠. 네, 강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에 점차 풀릴 전망이고요. 목요일이죠. 크리스마스 이브 오전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인 금요일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군요. 올해만큼은 코로나 조심하면서 소중한 분들과 함께 집콕 크리스마스 보내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A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o long.